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니까요. 독감 걱정도 시작됩니다. 독감은 보통 11월에 유행을 하니까 지금쯤 예방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정부가 올해는 어르신이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에 대해서 무료 백신 접종을 늘린다고 하는데 작년에 백신 바닥났던 것 기억하시는 분들 많아서 벌써부터 보건소가 북적인다고 합니다. 정부는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래저래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부동산 거래 늘려서 경기도 부양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의 잔기침에 서민들이 독감 걸리게 생겼습니다. 원래 비쌌던 지역 집값은 들썩이고 있다는데 다른 곳은 그렇지도 않고요. 전세 물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말 살 곳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침하면은요, 관련된 제조업체들 모두가 독감 걸리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벌써부터 부품업체들의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삼성 쏠림 현상을 개선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또 삼성도 미래 동력을 찾아서 제조업의 생태계도 살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독감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오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죠. 기준금리를 결국은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금리가 그래서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가 된 건데요.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한국경제 내관이라고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과는 달리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이나 이런 것들에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게 오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보완 대책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지금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실제나 조건으로나 질적으로나 아르바이트랑 그리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3부에서 고용노동부 직접 연결해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고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 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리 인하도 있었는데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알려진 재료였기 때문에 시장에 특별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3.34포인트 0.17% 하락해서 1925.9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로 이에 반해서 어제 오늘 이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1.46포인트 0.27% 상승해서 545.5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도 어색하지 않게 1,800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좀 사줬고 실질적으로 시장을 방어했던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76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면서 거래소를 방어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팔았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만 240억 원 사주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이미 알려졌으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네요. 네, 이미 시중금리라고 하죠. 네. 3년물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 2.25% 수준에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3년물이라는 이 3년 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이 상대적으로 긴 채권 금리가 이렇게 낮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이었던 2.25%에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10월 달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확고했다. 그렇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이번 이 금통위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3.38% 전망치를 3.5% 내렸고요. 내년도 4.0%의 기존 전망치에서 조금 하향 조정에 3.9%를 내렸으니까 네. 그동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경제를 긍정적으로 봐왔던 중앙은행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걸 좀 시인한 하루였다라는 게 부담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보고 정부나 또 통화 당국의 움직임을 전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올해는 특별한 통화 정책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10월 달까지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치로 낮춰놨고요. 또 해가 바뀌면 2015년도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재정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통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올해는 여기까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시장을 내부적인 동력보다는 결국은 이번 달 말에 있을 미국 중앙회의 FOMC 미팅에서 과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내놓을 것인가, 여기까지 아마 큰 재료는 시간이 좀 더 끌려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리를 낮춰놓으니까 뭐 내수 부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떠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또 떠날 빈미를 주는 거 아닌가요? 글쎄 뭐 이거와 관계없이 이미 뭐 외국인 투자들의 주식의 매도는 시작되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네. 오늘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 즉 원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 봤을 때는 금리 인하 또 저금리가 외국인 투자들의 이탈을 더 가속화시킨다라고 볼 필요는 없어 보이겠습니다. 네. 그럼 외국인들은 언제 어떻게 돌아올까요? 글쎄요, 뭐 어떤 이슈나 이벤트로 돌아온다라고 단언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이 좀 이 억양이 좀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의 강세도 좀 주춤해졌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말에 있을 FOMC 미팅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인상에 대해서 더 신중하겠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네. 그때는 환율도 좀 더 안정이 될 것이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지금 시점에 단언하기 쉽지 않지만 10월 말에는 FOMC 미팅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론이 좀 더 고개를 든다고 하면 그때는 네. 외국인 투자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해보면은 올해 내내 신중하게 기다려온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올해 기업 이익이 네. 녹록지 않다라는 거를 점점 이제 확인하고 지시하게 있죠. 됐고요. 네.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시간이 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는 건 네. 사실인데요. 뭐 어쩔 수 없이 또 지금은 대외 변수에 좀 휘둘렸으니까 그것이 해소되는 국면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다시 나오는 얘기가 가계대출의 어떤 뇌관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가계대출이 또 많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오늘 그 국정감사 금융위원회에 대한 그 국정감사가 지금 열리고 네. 있는데요. 예. 오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신재용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8월과 9월에 각각 5조 5천억 원씩 가계대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네. 작년 8월이 4조 1천억이 들었었고요. 9월이 2조 5천억이었으니까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글쎄요, 뭐 엄청난 늘었네요. 금액이 지금 네. 한 50% 이상 늘어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8, 9월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에 네. 여러 가지 그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LTV라든가 DTI라든가 그 완화 이후에 지금 2달 사이에 11조 원의 가계대출이 네. 늘어났고 그 중에 8조 3천억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은행권에서 네. 은행권 대출이 8조 3천 또 비은행권 제2금융권이 2조 7천억 원 정도 지금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금리를 낮추고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니까 예. 가계대출이 늘어난 건 일응당연해 보이는데, 그리고 사실은 뭐 가계대출 증가를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두고 이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계대출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들을 감안을 하면은 과연 이것이 지금 바람직한 현상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 오늘도 지금 금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더 늘겠죠. 이렇게 되면은 예. 가계대출 금리 더 싸지고 또 대출 규제 계속 완화되어 있고 하다 보면 더 늘어날 텐데, 이것이 애초에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좀 풀려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경색을 완화함으로써 매매가 살고 매매가 살아서 이 소위 전세 대기 수요가 매매로 전환이 되면 전세값도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이른바 그 선순환 기대 가설이었는데 지금 별로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맞아 떨어지고 있죠. 예, 호가만 좀 높아졌고 일부 뭐 이 강남권 일대의 일부 아파트만 그냥 뭐 계속 양극화만 더 심해지고요. 값이 뛰고 있어서 양극화만 커지고, 전세값은 전세값대로 올라가가지고 서민들 이 주거 안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 대출받은 금액 상당수가 주택보다는 생활자금 급하니까 생활자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소득 능력이 뒷받침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상태고, 여러 가지 아무튼 이 가계대출 증가 부분을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올해 초부터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뭐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큰일 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다가요. 네. 뭐 이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가계부채 얘기가 굉장히 심각도가 좀 떨어졌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지금은 사실은 금리가 낮으니까요. 아마 대출을 받아도 지금 아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보통 한 3%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1억 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뭐 20만 원 정도 이자를 내는 거니까 큰 부담을 안 느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금리가 뭐 마냥 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갈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어떤 형태로도 올라갈 텐데 그때 가면은 글쎄요, 과연 이걸 다 감당해낼 수가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좀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인데 취업자 수도 늘지 않고 있죠.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금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가서 이제 40만 명대로 내려갔다는 건데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을 보면은 9월 현재 취업자 수가 전국적으로 2,591만 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45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 45만 명, 전년 동월 대비 45만 명 증가면 사실 굉장히 지금 부진한 수치입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83만 명이 늘었었고요. 3, 4월이 뭐 60만 명대, 50만 명대 이렇게 쭉 가고 중간에 내려가다가 7, 8월에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물론 이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된 거는 이제 추석이라는 좀 특수한 요인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고용 동향, 이 실업자 조사하던 기간이 추석 전이어가지고 추석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배송 인력이라든가 이런 일자리가 갑자기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빠지고 해서 이런 좀 뭐랄까요,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뭐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고, 더구나 연령별로 보면은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50대가 20만 6천 명으로 가장 많고요. 제일 많군요. 60세 이상이 19만 8천 명,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40대로 내려가면 신규 일자리가 2만 7천 명밖에 안 되고, 이 20대도 역시 2만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3만 개 일자리가 줄어든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대가 30대. 그렇죠. 이 50대, 60대 일자리가 물론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이건 대부분 퇴직자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임금이라도 적고, 임금 적고 여건이 나쁜 이런 약간 소위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늘어나는 일자리도 안정적이고 좀 더 급여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50대, 60대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만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만한 상태입니다. 예, 오늘 정부가 또 시간 선택제 일자리 보완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저희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일자리도 안 느는데 실질 임금 상승률 같은 것들을 보면은 거의 또 제자리잖아요. 경제 성장률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죠. 실질 네. 성장률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 없는 성장에서 이제는 임금 없는 성장 단계로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어쨌든 경제가 돌아가야지 일자리도 늘고 임금도 주는데 워낙 그 경제 자체가 지금 정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임금 일자리도 안 늘고 소득도 별로 더 안 늘고 그런데 부채는 더 늘어나고 큰일인데요.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공공기관들의 고졸 채용이 또 부진하다 이런 소식이네요. 이거 오늘 다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좀 안 좋은 뉴스만 제가 계속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국감 시즌이라 그런 것도 같고요. 네, 오늘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요. 303곳 공공기관 가운데 77%가 올해 들어서 2분기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에 고졸 신입사원 채용이 제로라고 그럽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예. 네. 물론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고졸 의무 채용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를 할 때 전체 신입사원 대비 고졸 비율이 한 20% 정도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못 미치면 약간 불이익을 주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공기관 10곳 중 8곳이 상반기 고졸 채용이 제로다. 이건 너무 부진한 숫자인 것 같고요. 장애인 채용 역시도 83% 이건 더합니다. 제로입니다. 장애인 법상 지금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하는 이 기관들 사업주는 5% 이내에서 장애인들을 의무 채용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들이 올해 들어서 2분기까지 신입사원을 총 8,700명 정도를 채용했는데 이 중에 고졸은 700명이 채 안 되고 장애인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기관 쪽이 이런 걸 좀 앞장서 줘야지 민간도 따라갈 텐데 공공기관 자체가 이렇게 외면을 하고 있으니까 고졸, 장애인, 소위 취업이 어려운 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낮췄죠. 0.25%포인트 인하해서 금리는 2%가 됐습니다. 사상 최저치인데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에 통화당국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 그렇지만 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부에서 기존금리 인하에 대한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찾아오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아로마 미스트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닥터스칼프 신촌점입니다. 가을철에는 원래 탈모량이 많으셔서 평소 다른 계절보다 조금 방문이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진행이 되신 분들도 오시고요. 진행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방문해주고 계세요. 요즘에는 옛날과 다르게 연령층도 많이 다양해지시고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일단 출산 후 탈모도 있고요. 스트레스랑 사회생활이 많아지시니까 조금 많이 분들이 오고 계세요. 사실 좀 탈모가 걱정이 돼가지고 좀 관리를 받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추가로 좀 비용이 더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좀 꾸준히 관리를 하면은 나아질 것 같아서 저 이제 그 정도 비용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받고 나면 좀 시원한데 관리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편해지죠. 걱정을 좀 덜 수가 있고.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두피관리실에 다녀왔네요. 요즘 환절기라서 뭐 손님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점원이 얘기를 하시는데 환절기라서 그런 것도 있고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잖아요. 두피가 또 스트레스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니까 맨날 관리할 것만 많아지는데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게 근본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문자로는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누르시고 의견 주시고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또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이통의 펜잘 레이디.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한국은행이 결국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8월에 이어서 또다시 0.25%포인트를 내렸는데요. 금리 인하가 현 경제 상황에서는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득을 주기도 하지만은요, 또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가계부채 문제, 이게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소비 여력을 줄일 수도 있게 되거든요. 금리 인하는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지 되는데, 오늘 이필상 서울대 투빈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내렸어요. 네네. 연 2%면은 사상 최저인데 네. 내릴 걸로 보셨나요? 예, 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네. 예, 그 정부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가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일단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월에도 내리고 또 인하를 했는데 경기가 생각만큼 안 살고 있는 건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금리를 내리는 것이 예전만큼 이게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금리를 내리면은 투자나 소비 심리가 호전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경기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이 꺼진 상태에서 지금 자금 흐름이
생산과 투자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막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부동자금이 700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 내려봐야 부동자금만 쌓일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금리가 싸고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가 풀리니까 그 주거나 이제 생계가 불안한 사람들 가계부채만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체질이나 구조를 개선해서 돈이 일단 기업들에게 이제 산업자금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구조가 아닌 상태에서 돈을 풀면은 오히려 더 부작용만 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가계부채인데요. 네. 가계부채가 지금 1,040조 원 너무 많고요. 또 이 실업자가 늘고 이제 국민소득이 떨어지면서 상환 능력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칫하면 이번에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만 악화시켜서 더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예,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걸 판단할 때 뭘 보냐면요. 소득 증가율하고 부채 증가율 그 차이를 보는데 네. 부채 증가가 돼도 소득이 더 늘어나서 갚을 수만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이제 소비를 더 많이 하고 경제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소득 증가율보다 이제 부채 증가율이 더 높아서 결국 갚지를 못하면서 부채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근데 지난 2분기 이후에 1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6.2%거든요. 근데 가계 소득 증가율은 2.8%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계 부채가 가계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따지면 지금 가계 부채가 그렇지 않은데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를 더 내려서 가계 부채가 더 증가한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안 내렸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2달 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리고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책을 펴면서 그래도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또 기대감이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9월 그 기업들의 경기 실사 지수, BSI 지수라는 거 보면은 74인데 이것이 전월에 비해서 2포인트 조금이나마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다소 이제 활기를 찾으면서 이게 내수회복에 좋은 조짐이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이번에 내리지 않고 동결하거나 올리면은 이런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내리기는 내렸어야 된다고 보셨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기 흐름으로 봐서는 뭐 내리는 것이 일단 뭐 바람직한 방향이 되게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돈을 풀어도 이것이 이제 산업자금으로 흐르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돈을 풀면은 이게 뭐 근본적인 이제 대책이 되는데 그쪽은 별 대책이 없이 금리만 내리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죠.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이 유동성이요 많이 늘어나서 이게 산업자금으로 흘러들려면은 어떻게 구조 개선이 돼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경제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미래의 어떤 산업에 대해서 어떤 발전 방향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라든가 특히 대기업들이 이제 그 여유 자금이 많으니까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해서 새로운 산업을 계속 개발하는 그런 어떤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 뭐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금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 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좀 개선해서 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가 돼야 이제 돈을 풀어도 산업자금으로 흐르면서 일자리 만들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이제 국민들이 잘 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 굉장히 어렵고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을 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책이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돈만 푸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죠. 최경환 부총리가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하겠다고 했던 게 기업 사내 유보금 같은 것도 많이 풀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R&D가 줄어드는 게 있겠지만 일자리는 늘어나게 되니까 가게도 그렇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뭐 창조경제 활성화하겠다면 이런 대책도 내놨는데 다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그 대기업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면서 중소기업들이 거의 빈사 상태나 다름없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대기업들이 이제 여유 자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니까 풀어라. 그래서 이제 그걸 환류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대기업들도 그 돈을 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특별히 투자할 데가 별로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억지로 풀어라, 그리고 소비를 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정책의 효과가 정말 나타나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고요. 또 이거 뭐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하는 거냐 이런 어떤 이제 비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은 소위 말해서 햇볕 정책인데 앞으로 이런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너도나도 그냥 자발적으로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억지로 투자하기보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연구개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업 규제 같은 거 많이 풀어주고, 그다음에 세제나 금융지원 정책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너도나도 이제 기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제나 이런 것도 좀 풀어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이 좀 친기업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요? 친기업 쪽으로 정책을 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필요한 거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주로 대기업들은 뭐 전자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조선 이렇게 기존 산업을 자꾸 유지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정말 친기업 정책을 쓴다면은 친대기업 정책이 아니라 친중소기업, 친벤처기업 이런 정책을 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친기업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최경환 부총리가 뭐 왕부총리라 왕장관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추진하는 것들이 하도 이게 추진력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워싱턴에 가서 이주열 총재와 얘기를 할 때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서로 인식차가 있다 그러니까 또 뭐 나중에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척하면 척이다. 그랬더니 그냥 또 척한 것 같아요. 이주열 총재가. 자칫 그렇게 좀 비춰질 수도 있는데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경환 부총리가 그럴 말할 자격도 없고요. 그럴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은행도 그거에 따라서 그냥 척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건데 이번에는 그런 말도 나왔고 또 그렇게 결국을 따라가고 말았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은행 독립성 이게 정말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회의까지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데 이 중앙은행은 정말 그 완벽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 예측에 따라서 그 금리 정책을 선제적으로 펴서 경제를 끌고 나가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맨날 뭐 정부 따라가다 보면은 또 눈치 보다 보면은 결국 정부 정책 뒷북만 치거든요. 이번과 같이. 그렇게 되면 결국 통화 정책이 제 기능을 이제 발휘하지 못하고 사실상 기능 마비가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중앙은행 총재로서 중앙은행 제 기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처럼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식의 금리 정책 내놓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기 인식을 하고 어떤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뭐 어쨌든 이번에는 교수님도 보시기에 내렸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렸어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요구해서 내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경제를 진단해 보니까 이렇더라. 예측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린다. 이렇게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덜컥 금리만 내려놓으니까 이게 뭐 살아날 거냐 죽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국민이 한국은행 정책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통화정책 제대로 펴온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강을 하면 좋을까요? 중앙은행이. 그 최경환 부총리나 이주열 총재나 지금 정말 서로 상대방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라는 겁니다. 국민 경제를. 그래서 이 경제가 정말 이렇게 어렵다. 구조적으로 지금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밝히고요. 그렇다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구조 개혁하겠다. 이런 체질 변화하겠다. 이렇게 규제 혁파하겠다. 좀 장기적인 청사진을 내놓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풀면은 경제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떤 계획을 내놓고 설득을 시키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가면서 정책을 펴야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들띄우겠다 해서 모든 정책을 동원하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경제에 대해서 정확한 시그널, 신호 같은 것들을 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보고 싶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 경제 뉴스. 며칠 전 외신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사람이 4년 전에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로봇손을 만들어서 이식을 해줬어요.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작동을 하는 건데 근데 이 로봇손이라는 게 촉감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너무 세게 쥐거나 또 약하게 쥐거나 이래서 좀 계속 실수를 연발을 했는데 근데 이분의 생활이 요즘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2년 전에 새로 이식한 로봇손 때문에 솜이나 물방울이 닿는 이런 미세한 촉감까지도 이 로봇손으로 감지를 할 수가 있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기술을 오감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IT뉴스 김들풀 편집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로봇손으로 촉감까지 이게 가능하죠? 일전에 나갔을 때도 오감 컴퓨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마치 TV에서 보던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네. 임플란트를 팔뼈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 나오는 전극을 몸 안에 있는 근육이나 신경에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센서가 촉감 정보를 컴퓨터로 전달해서 다시 그러니까 이 촉감을 전기신호로 뇌로 보내서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아주 지금 물방울까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촉감이 굉장히 그러면은 예민한데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좀 사례들을 여러 나라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이제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스웨덴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기초과학 부분이에요. 노벨상 부분에서도 국내에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런 기초과학 분야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 유럽, 일본인데, 그 전에 이제 오감 컴퓨터로 지원하는 이제 그 기술을 같은 걸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사람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는 약 10,000개 정도의 냄새 분자를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감지할 수가. 근데 컴퓨터는 마치 이게 개처럼 한 10만 개 정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죠. 그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요. 네네, 그렇죠. 이 센싱 기술로. 예. 그러니까 신호나 이 냄새를 이제 잡아내는 건데, 분자를 분석해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병원에서 이 사람마다 질병이 나타나는데 그 질병마다 냄새가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위암, 간암, 폐암, 암 종류로 본다면. 그래서 이 냄새 같은 것조차도 분석해서 그 병명을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기업 중에서는 지금 IBM 인공지능으로도 또 유명하잖아요, 이 기업이. 네네. 예, 이쪽에 좀 많이 선두로 나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IBM이 올 1월 달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왓슨이라는 인지 컴퓨팅을 이제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시켰고요. 현재 이런 왓슨 컴퓨팅 시스템을 한 25개국에서 현재 좀 도입해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왓슨이 좀 우리가 주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엄청난 규모의 이런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이제 바로 이제 학습 러닝, 이제 딥러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컨대 이제 그런 사람이 문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뭘 들고 있는지, 마치 인간처럼 컴퓨터가 학습을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찾아서 다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굉장히 이 왓슨 컴퓨팅 시스템의 IBM이 굉장히 커졌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인사이트까지 가지면은 그냥 인간이네요.
그렇죠. 냄새만 아까 예를 들었듯이 사람은 10,000개인데 예. 컴퓨터는 개처럼 후각기능 10만 개. 분자를 분석할 수 있는 게 10만 개, 뭐 이 정도니까. 근데 그러면은 지금 기술을 갖고 있는 IBM의 영향력이 또 다시 커질 수 있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왓슨그룹을 이쪽이 발족했는데요. 10억 달러 이상 투자 발표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연구 기반 자체가 인지 컴퓨팅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대한 시장 서비스나 이런 것들 계속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서요. 네. 많은 지금 현재도 한 2,000개 기관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왓슨 생태계는 앞으로 우리가 좀 많이 주목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컴퓨터 시대의 IBM이었다가 한참 좀 물러나 있었잖아요. 요걸로 네네. 다시 한번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럴 거로 보입니다. 네. 다른 기업들은 어때요? 애플도 이제 이쪽 시각 쪽에 좀 이게 국한시켜서 잠깐 보자면은 아이사이트라는 카메라가 이미 그 장착이 탑재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특허 분석을 보면은 바로 이제 가시광선도 렌즈가 돼 있고 적외선 렌즈, 심지어 엑스레이, X선 렌즈까지 이제 융합한 건데요. 네. X선으로 인간의 뼈 구조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적외선으로는 인간의 열 분포, 뭐 에볼라랄지 감기랄지 왜 공황 검색대에서 열 감지를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또는 아이사이트라는 이 카메라에서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아이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확장성 있는 이런 그 킬러 앱들이 계속 출현할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랑 에트리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시선 인식이나 뇌파 신호로 과거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사용자에게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프랑스에서도 BVA사 같은 경우에는 시선 인식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인기 없는 백화점에 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으면 많이 보지 않는 상품을 골라내는 거죠. 그 매대에다 올려놓는군요. 예. 네네. 시선 인식기라는 정보를 얼마나만큼 사람들이 많이 받느냐. 네. 예, 사람이 본 시선을 인식하는 거죠, 상품들이.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기술, 오감 컴퓨팅 기술은 어떻게까지 또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글 글래스를 얘기 많이 했는데 이 안경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면요. 네. 앞으로 이 글래스에서 가상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증강현실 AR 서비스가 이제 많이 발달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국내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에서 작년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버스 번호나 지하철 출입구 번호, 화장실 표지판 이런 것들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시각장애인용 안내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자에 이제 두 개의 카메라를 부착하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숫자나 기호 같은 문자들을 이제 자동 인식하고, 심지어는 이제 버스가 도착하면 버스 번호를 이제 읽어주죠. 예. 지하철 이제 출구 방향이나 화장실 이런 기술을 이제 개발했죠. 이게 어느 정도나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현재 이 에트리에서 개발한 이 기술이 약 2건 정도의 국제 논문을 좀 냈고요. 네. 한 13건 정도의 국내 이제 특허를 등록했는데, 현재 그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을 좀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조만간 이게 상용화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점점 여러 가지가 좀 발달하면서 생활의 편의도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특별한 브랜드에는 그 특별함을 증명하는 스페셜 에디션이 있습니다. 프루지오에는 서밋이 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프루지오의 최상위 주거 브랜드. 오직 서초와 용산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절정의 가치. 프루지오 서밋. 대우건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네, 생생경제 2부 여기까지고요.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가 시작됩니다. 3부에서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보완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